안녕하세요. 이사비나스입니다. 오늘은 ADHD 아이를 위한 새학기 준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봤던 아이들, 그리고 제가 세모 ADHD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 새학기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만큼 도와드리려고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1, 2, 3, 4부로 이어지고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1부, 2부, 3부, 4부를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것이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13년차 중등교사가 되었고요.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 우리 아이가 ADHD라고요를 출간한 교사 작가입니다. 저희 이제 채팅방에서 300여 분, 그리고 에이프릴 스터디방에서 200분 가까이 이제 ADHD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ADHD 인식 개선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새학기 불안과 긴장을 다스리고 등교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 후에는 어떤 스케줄이 좀 더 좋을지 그다음에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가 얌전히 앉아서 잘 집중했으면 좋겠다. 2번,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3번,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4번, 스스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5번,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6번째, 아이가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만약에 3개 이상이면 지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이 사실은 기대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얌전히 잘했으면 좋겠고, 전화도 안 왔으면 좋겠고, 그저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이 저희 마음이죠. 저 역시 교사지만 선생님께 전화가 왔을 때 한 번은 운 적도 있었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이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실망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전화를 받을까 걱정되는 불안감, 부정적인 감정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전화벨만 울려도 받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특히 과잉행동 충동형 ADHD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그 전화가 콜포비아가 생길 정도로 두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학교의 모습은 이래요. 얌전히 잘 앉아서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매년 봤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 집중하는 아이에 속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장난도 치고 수업 방해도 하고. 근데 그게 그냥 제 아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기분도 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표정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줌으로써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때 전화를 할까 그 부분을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잘하면 ADHD 아이가 아니죠. 사건 사고는 땡땡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부터는 모든 잘못을 할 때마다 이게 이 또래 아이들은 다 잘못을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ADHD라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 또 ADHD 때문이네. 언제 나아질까? 이렇게 좌절스러우실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ADHD라서가 아니라 이 나이대 애들은 다들 이렇게 사건, 사고 한 번씩은 겪는구나. 또한 교사가 봤을 때 굉장히 모범생 같고 잘 지내다가도 1년에 한 번쯤은 부모님께 전화드릴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그래서 꼭 ADHD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사회성에 관련해서는 정말 가족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의 관계 당연히 1순위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나 사회적인 어떤 큐를 잘 읽지 못하는 ADHD 아이들이 또래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또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조차 적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ADHD 아이만큼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이 가족 관계 안에서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에 나가서 교실에서 또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학기 불안과 긴장 다스리기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전화하는 이유, 제가 교사로서 전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사실 왜 전화를 드려야 하냐면 부모님은 뭐 왜 그렇게 아이를 통제 못하게 키우셨어요? 이런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30명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담임교사한테 있다 보니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는데도 전화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교사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가정에서 알고 대비를 해주고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사안이 터져졌을 때입니다. 교사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툼도 그냥 투닥대다가 좀 사과하고 끝났지만 그런 건 괜찮겠지만 이제 폭력 같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수 대 1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좀 큰 거여서 꼭 전화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교사가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빈도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실수했을 때 전화 드리는 게 아니고 교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지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거나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피드백을 이제 부정적인 것이라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협조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전달 방식이나 부모님이 들으셨을 때 뭔가 너무 아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로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전달이 잘 되진 않거든요. 사람 소통에서 중요한 게 사실 생각보다 비언어적인 거, 표정이나 말투, 바디 랭귀지 같은 것이 의미 전달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로 했을 때 기분이 상한다. 우리 아이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전화를 했을 때는 대부분 그 전화 의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로는 한계가 있으니 가정에서 좀 더 얼만큼 도와주실 수 있냐 협조를 좀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교 루틴 만들기 팁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아침에 무엇이 어려울까요? 제가 늘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하고 했던 부분이라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실행 기능의 결함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 계획도 어렵고, 몇 시까지 내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양치하고 옷 입고 가방 메고 할 때마다 전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집중 유지도 안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몇 시에 나가야 하는지 이런 시간 관리가 힘든 겁니다. 두 번째, 주의력 결핍. 아침에 각성이 느려서 멍하게 있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아침에 수면의 질도 좀 좋지 않아서 아침에 멍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 한 15분, 20분 더 일찍 깨우는 편이에요. 각성 시간을 더 주려고.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잊고 필요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다음 형제자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랑 썼지만 사실 시비 걸기죠. 저희 집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력 분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 인지의 차이들. ADHD인의 시간 개념은 지금 아니면 지금이 아닌 걸로 나눠져 있는데 미래 예측이 어려워서 준비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저희 세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쯤 가면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치 추적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강가에 있거나 풀밭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가다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메뚜기 잡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각을 한다든지 이제 강가에 가서는 돌 던지기, 물수제비 하느라 한참 거기에 있어서 8시 30분까지인데 35분에도 위치 추적 보니까 강가에 있고 이래서 저는 담임교사인데 저희 반 애들은 중학생 애들이 다 와 있는데 우리 아들만 안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교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느냐. 저는 세모가 초등학교 1학년 3월 달에는
ADHD 약을 먹이지 못했어요. 진단을 받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걱정도 많이 됐고 남편의 반대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행동적인 거를 많이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엄마가 빨리 일어나. 지금 뭐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되는 일을 잘게 잘게 좀 쪼개는 거죠.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세모의 스케줄인데 기상, 옷 입기, 세수하기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옷을 고르는데 세월아 내월아 걸리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쪼개서 옷 입기 전에 옷 고르기 시간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쪼개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맨 왼쪽에 7시 20분부터 8시 5분까지 나가기 요거 스텝을 하나로 붙여가지고 그냥 어디에 한 군데다 붙여두시던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 장소별로 붙여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작업 기억 용량도 적고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런 전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입을 옷을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항상.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일단 기상해서 옷을 입으면서 침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하나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세수하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그 거울에 지금 7시 40분 세수하기 그다음 다음에 아침 식사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다음에 아침 식사구나. 그럼 아침 식사하러 가서 식탁에도 붙여 놓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약 먹고 양치하기. 그러면 식사하고 약 먹고 양치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럼 다 먹고 이제 양치하러 갑니다. 그럼 또 세면대에 거울에 양치하고 다음 준비물 챙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관 쪽에는 준비물 챙기고 나가기. 근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나가기 부분이었는데 나가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잘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조금 효과적이었거든요. 아이의 그 준비물을 한 바구니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 있는 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빠뜨리고 가거나 이런 실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기. 등교 루틴에 좋았던 아이템입니다. 자, 타이머랑 블루투스 시계, 이거는 샤오미 미밴드인데요. 제가 당시에 샀을 땐 더 쌌거든요. 그리고 미밴드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지금 9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옮겨놨는데, 제가 블루투스 시계를 왜 놨냐면, 세모가 초1 때는 제가 휴직 중이라 휴대폰이 없었어요. 근데 제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 블루투스 시계랑 연결을 해서 손목 알람이 징하고 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요일까지 지정이 돼서 세모가 수요일에만 추가 약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때는 긴 시간 학원을 하나 가야 돼서 뭐 그럴 때도 오후 1시에 약 먹기 알람을 올려놓으면 그때 세모가 오후 약을 챙겨 먹었었거든요. 피아노 학원 끝나고. 그런 것이 가능했고 또 매일 아침 8시 5분에 제가 나가기 이렇게 해서 알람을 정해놨어요. 세모가 8시 5분에 알람이 울리면 지금 나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해서 바구니에 있는 모든 짐을 챙겨서 이제 다다닥 나갔던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후에 이제 스케줄 짜는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어머님 이 학원 좋아요. 이렇게 보내야 돼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벌이 그리고 전업주부, 조부모 지원, 돌보미, 학원 모두 가정 환경이 다르잖아요. 학교 후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하셔가지고 스케줄을 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나의 아이에게 중요한 3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운동이랑 자유놀이 시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과잉행동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부모와의 대화도 해야 되고 놀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3번째가 학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꼭 하루에 이제 하교하고 나서는 해주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2번째, 내가 아이와 만나는 시간도 모두 가정마다 다르죠. 어떤 집은 거의 8시에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가능한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이와 만나는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5시 한 반이나 6시쯤 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6시부터 아이가 자는 시간 10시까지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끝나고 저를 만나는 시간 5시 반까지는 아이가 학원을 2개씩 돌아야 했었어요. 이때 다양한 방법이 있죠. 학교 방과 후, 예체능 학원, 학습 학원,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돌봄이나 조부모가 그냥 봐줄 수도 있고. 이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약효 시간이 좋을 때냐 아니면 약효가 빠질 때냐 그것을 고려해서 장단점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세모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있는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 것
그래서 한 3시까지는 학습학원을 좀 더 넣어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학교 빠지고 나선 태권도 가서 신나게 놀고 축구 가서 축구하고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셋째, 내가 하루에 아이와 다시 만나는 시간부터 자기 전까지 10시까지였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만 그땐 콘서트에서 더 늦게 잤어요. 11시 일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이랑 어떻게 시간을 짤 것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모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얼만큼 아이에게 할애를 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타임블럭을 정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6시 30분부터 퇴근 후 저녁 준비하고 먹이고 치우고를 하면 7시 반이나 뭐 8시 잤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학습을 비로소 봐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랑 대화도 해야 되고 놀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애 씻기고도 재워야 되죠. 저는 둘째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둘째 챙기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습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학습은 한 2시간 했으면 좋겠고 나는 사실상 봐줄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 그럼 1시간 반을 아이가 스스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ADHD 아이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까지도 옆에 좀 같이 학습할 때 있어야 집중이 잘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가 나랑 같이 앉아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자, 여기서 뭐 조부모님이 도움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빠가 많이 좀 일찍 온다. 그럼 아빠랑 좀 나눌 수도 있겠죠. 이게 가정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찾아보셔서 내가 중요한 아까 정했던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끼워 넣을 것인가를 짜셔야 합니다. 자, ADHD의 아이의 학원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이것도 남들이 이 학원 좋다, 그 선생님 좋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맞을 거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서 동네에 있는 학원을 직접 그냥 발품 팔아서 상담을 했어요. 엄마들한테 물어본 것도 있지만 제가 보고 싶자 했던 거는 그 학원의 분위기, 어떤 아이들이 오나,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의 성향은 어떤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놀이식이 맞았고 미술학원 같은 데도 앉아서 그리기만 하고 있는 학원은 안 보냈습니다. 만들기도 있고 요리도 하고 이런 학원으로 보냈었고요. 그리고 수학학원도 교구를 많이 쓰는 사고력 학원으로 보냈고 원장 선생님 마인드도 중요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그런 학원은 안 보냈습니다. 또 아이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너무 대그룹이다. 한 반에 막 12명 이렇게 있다. 그런 데는 저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ADHD 아이의 특성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상담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학원 종류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예체능, 학습. 학원을 고를 때 이제 고려할 점만 봐주세요. 이동거리가 차로 10분 내외. 왜냐면 길어지면 아이가 그 안에서 지루해서 지쳐요. 그러다가 버스 안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거 보면서 또 게임에 빠져요. 저는 그래서 차로 10분 내외. 가까운 게 최고다. 그리고 2번째, 학교, 학원, 집. 그러니까 학원 2개 정도 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경로로 루트를 짰고요. 아이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픽드롭 차를 챙기는 것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건물로 갈 수 있는 것. 저기 영어학원이 좋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원이 아주 나쁜 학원이 아니라면 한 건물로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학원에서 학원으로 데리러 오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스케줄로 짜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학원이 끝났는데 픽드롭 시간이 뭔가 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편의점이나 뭐 무인 아이스크림, 놀이터 이런 데로 막 중간에 빠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친구를 만났다. 그럼 막 컵라면 먹고 뭐 사 먹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 차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는 바로 끝나면 얘를 픽업해서 드롭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자, 학습학원 있잖아요. 연달아 2개는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ADHD 아이는. 그래서 수학, 영어 정말 아름다운 스케줄로 보이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반드시 예체능을 하나 더 넣는 것이 좋다. 저는 중학교 학생들이어도 예체능을 빈도수를 줄여서라도 끌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수학을 다른 친구들처럼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아이가 약효가 떨어져서 또
뇌 과부하가 오거든요. 중학교 친구들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기대를 낮추고 기준을 낮추셔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중학생이 되는데 아이 전 과목 다 각각의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의견이고요. 아이가 해봤는데 좀 너무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뭐 하나씩 빼고 하나는 집 공부나 인강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학원은 시험 기간 바짝 해서 특강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걸로 돌리셔도 좋고 방법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원 고를 때 유의할 점 3가지입니다.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가기 싫어할 때 어머님께서 할 말이 있으세요. 네가 좋다고 해서 보내준 거잖아. 그리고 2번째,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데 부모가 잘했으면 하는 과목 있죠. 아, 수학은 해야 된다는데, 수학 보내야 되는데 해서 가는 거. 그런 것은 사실 좀 비추합니다.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학원이 아니어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학원을 가야 한다면 학원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이 학원만은 다닐만 하다. 그런 곳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학년 같은 경우 일찍 끝나는데 안전을 위해서 꼭 가야 하는 경우 있죠. 저는 세모한테 그냥 말해줬어요. 네 안전을 위해서 어른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너가 학원을 안 가는 건 선택권에 없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학원을 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축구랑 피아노 중에 골라야 되거든. 둘 중에 골라. 대신 선택권을 저는 항상 줬어요. 그 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을 한 2개 정도 골라놓고 아이한테 이 시간에 이 5일에 너는 이 학원 이 학원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축구 갈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축구를 넣어주고. 그런데 정말 다 싫다. 그러면 저는 사실 체험을 보내줬었거든요. 이 태권도 어떤가 한번 가보자. 근데 ADHD 아이들이 막상 눈으로 보면 너무 재밌어 보이거나 또 친한 친구가 있거나 하면 엄마 나 갈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초에 학원 등록할 때 꼭 약속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아이가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매달 1일은 학원비를 내는 날이야. 그래서 1일부터 30일까지 중간에 가고 싶지 않아도 빠지지 않고 가야 돼. 물론 아픈 날에도 저는 기준을 정해줬어요. 18도 이상이야? 그러면은 못 가는 게 맞는데 37.5 이하거나 그러면은 너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한번 갔다 와. 가서 좀 앉아있더라도 있다가 와.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ADHD 아이들이 핑계를 잘 대고 또 잘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학원에서 뭔가 퀄리티 좋은 교육을 받아서 피아노를 잘 치게 되고 축구를 잘하게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 내가 교육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가기로 했으면 루틴에 맞춰서 꼭 조금 힘들어도 버텨보는 경험. 저는 그걸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거. 그다음 엄마가 학원비 내기 일주일 전에 이제 물어볼 거야. 계속 다닐 건지. 그럴 때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 그러면은 그 학원 대신에 이거 가야 돼. 옵션을 항상 가져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건 없어. 왜냐면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 어려우신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이 학원 가기 싫다고 하면은 그래 이 학원 빠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시간에 그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원래 학원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새로운 학원으로 바꿔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해갔어요. 태권도가 다니기 싫으면 미술학원을 가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은 그 안에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선생님과의 협력관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입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꼭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